안녕하십니까. 뽀얀거탑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튜디오가 꽉 찬 모습 보였는데 얼핏 보면 이제 좀 젊고 잘생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서울 아산병원 소속 사직 전공의 분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혜진 PD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홍혜진 PD는 의학을 전공했나요? 아니요. 최근에 병원을 이용하셨죠? 네. 그럼 환자 입장이죠. 그래서 네. 환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부탁드리기 위해 모셨고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우리 형. 네. 예.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를 3년 차까지 했던 윤명기라고 합니다. 네, 신경과는 뭘 하는 과인가요? 신경과는 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과인데, 이제 신경외과시잖아요. 네. 신경외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수술하는 과이고, 저희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적 치료를 위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신경내과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뇌졸중, 치매, 뭐 파킨슨병, 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뇌전증, 최근에 있고요. 막 이슈가 됐던 뇌전증도 신경과에 속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게, 신경과 선생님들도 인터벤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뇌졸중이 있으면 네네네. 혈관을 이렇게 뚫어주거나 연결시켜주는 부분, 뭐 스텐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과 선생님께서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경내과라고 불렸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 좀 애매해진, 사실 자연스럽게 의학이 발전하면서 내과와 외과의 계열이 조금씩 좀 공통점이 생겨가고 있는데, 그런 게 신경과와 신경외과에서도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기구가 더 발전하면 미래에는 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옆에 있는 분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과 2년차까지 수련을 했던 백동우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사직서를 낸 상태고, 네,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분들이 사직 전공이긴 하지만 의사죠. 신경과를 전공했고, 그다음에 내과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연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연인데 늦게 소개해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메일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에 아는 의료인이 없어서 메일을 보내게 된 청취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병원에 있을 때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의사죠. 그리고 그 의견을 묻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제가 전공했던 거를 묻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은 아는 의료인이 없는 분인 것, 없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뉴스예요. 건강 뉴스. 그래서 저는 특히 이걸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학력이 낮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소득이 낮으며 그리고 고령일수록 건강 뉴스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 건강 뉴스 쓸 때는 어떠냐면, 이거 제가 지금 뭐 종교가 아주 막 이렇게 막 아주 찌릿찌릿하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냉담자 수준이긴 하지만 성호를 긋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이 뉴스가 어떤 대단히 중요한 건강 행태를 결정하는 아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강 뉴스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전 부탁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은 그렇거든요. 뭐 해봤자 한 12초 나오고 몇 초 잠깐 나오는데 그냥 나는 너무 하나마나한 소리 같은데, 하지만 그 뉴스가 한 12, 13초 선생님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분들은 무릎 통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두통이 이런 양태로 생기면 되게 위험한 거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의료인이 없어서 메일을 보내게 된 청취자입니다.
요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갈게요. 2024년 2월 달에 지게차 사고로 아버님이 내부 출혈이 있었고 소장을 절제했고 이걸로 어쨌든 수술을 받으셨는데 낫는 줄 알았는데 5월 3일에 갑자기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파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일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근데 대동맥 박리가 파열되면 실은 뭐 거의 어렵겠죠. 그런데 그 전에 4월 19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전에 복통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배가 아팠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수술 부위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 혹시 이때 복통으로 이게 혹시 워닝 사인 아니었을까? 이때 대동맥 박리 파열에 어떤 전조 이때 알았으면 아버님이 사신 것 아닐까? 이런 뭐 가족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텐데, 자, 백동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우선 사실 이 사연을 듣고는 되게 좀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동맥 박리 파열이라는 게 정말 응급 질환이고 해서 대동맥 박리만 있어도 응급인데 이게 사실 파열이 됐다는 건 우리 몸에서 사실 가장 큰 혈관이 손상이 입어서 이제 피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는 사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또 아버님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서 가족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무거웠고, 그렇지만 이제 4월 19일 날 병원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환자를 뵌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전에 수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도 뭐 문진이나 진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대동맥 박리를 진단을 하려면 이제 CT 검사가 그렇죠. 필수적인데 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이제 없었다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신경과에서도 대동맥 박리는 아니지만 이 뇌혈관 박리 이 부분은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과 영역에서 어떤 혈관의 박리, 이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보통 박리가 일어나는 혈관이 우리가 보통 경동맥보다는 뒤로 가는 척추동맥이 그 조금 더 박리가 잘 일어나는데, 혈관이 찢어지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통증이 생기게 되고, 혈관이 찢어지기 전에 선행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의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을 무리하게 하는 뭐 활동, 예를 들어서 아이 목마를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수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안마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선행 요인이 있고, 목에 통증이 있으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를 찍어보거든요. 저희는 왜냐면은 혈관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잘 찢어지고, 또 그게 잘 찢어지면서 추후에 이제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 또 합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응급실에서 해보긴 합니다만은. 근데 실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게 딱 완전히 이게 파열돼서 통증이 있기 전에는 실은 그런 나 파열이야, 그러니까 나 아파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얘가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막 건강검진상으로 그럼 CT를 마구 찍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유의성도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동맥 혹은 경동맥 그 박리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 CT 찍는 거는 현대의학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또 그래요. 저라도 뭐냐면 이미 2월 달에 수술하셨는데 복통이면 그렇죠. 당연히 수술 부위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극심하지 않고 일반적인 복통에 CT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맞진 않죠. 이게 사실 이제 전조 증상이었는지 아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외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 게 복통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리고 점점점 악화되느냐, 이러면 뭔가를 들여다보는데 한 번 생긴 복통이
그냥 서브사이드 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CT를 들이대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신경외과도 목을 뚝뚝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동맥 파열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할 때부터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그리고 뚝뚝뚝뚝 소리 나는 게 경추가 맞춰지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척추뼈들은 수술방 안에서 다 이걸 열고 수술자가 막 해도 이게 잘 안 움직여집니다. 기구를 사용해도. 근데 그걸 바깥에서 뚝뚝 눌러서 척추를 정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라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일단 우리 선생님 경동맥 박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증상 대동맥 박리 그래도 얘네가 이렇게 대단히 위험하고 잘 알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일 텐데 환자가 느끼는 증상일 텐데 그런 사실 증상으로 따지면 통증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통증만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파열이 됐었고 통증이 동반됐지만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는 사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뇌경색, 뇌졸중이 합병이 되면은 더 문제인데 그러면은 어지럼증이나 편마비나 아니면 구음장애, 뭐 안면마비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니까 그거를 근데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측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신경과에서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은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홍보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구음장애라는 게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말이 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맞습니다. 하세요. 네. 정확한 발음이 안 떨어지고 자꾸 발음이 새.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죠. 그리고 두통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신경과에서 보는 두통은 두통인데 이건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 두통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흔하게 나 머리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갑작스럽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빵 하고 아픈다든지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신경과에서는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고 그거 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는 게 기립성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워 있을 땐 괜찮은데 앉으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게 두개내 저혈압에 따른 두통인데 조금 어려운 질환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뇌와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이 있는데 그 뇌척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열이 되면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뇌는 사실 어떤 물에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이 빠지면서 뇌가 착 가라앉는 거죠. 그럼 이제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앉으면 뇌가 착 가라앉으면서 기립성 두통이 생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은 분들이 난 쉬면 괜찮아지는데 라면서 병원을 안 오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뭐 3일째 병원에 오시면은 그나마 뭐 이걸 보고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주, 2주 넘어가면은 뇌가 가라앉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양상이 좀 평소와 다른 그게 강도든 아니면은 그런 두통이 생기는 발생 뭐 시기나 양상이나 이런 게 평소와 좀 다르면은 저희는 위험한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동맥 박리 이런 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데 어쨌든 위험한 복통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대동맥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이고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까지 쭉 내려가는 거를 총칭을 해서 대동맥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더 흔한 대동맥 박리라는 거는 이제 대동맥 안쪽에 있는 층이 이제 찢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가슴 쪽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라고 한다면 이제 흉부 쪽에 있는 흉부대동맥 박리가 더 흔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동맥이 가슴에 있다고는 하지만 등 쪽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감별을 할 때 흉통보다는 등 쪽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꼭 대동맥 박리를 감별을 해야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응급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배는 조금 더 어렵고 네. 특히 이제 배도 뭐 등 쪽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배는 장기로 보내는 혈관들이 아주 큰 혈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 막이 찢어지게 되면은 거기가 막히면서 네. 장기 쪽에 허혈이 와서 네. 장기 쪽에 쉽게 말해서 피가 안 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통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흉부 대동맥 파열보다는 조금 다른 증상, 복통으로 오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감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고 그렇지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통증이고 식사와 크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발생하고 아주 심한 복통이라면 당연히 응급실을 찾아야 될 수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라면은 만약에 환자분께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을 이제 서서히 손상을 시켜서 결국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라면 좀 더 유의 깊게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일단 내과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심근경색 요즘에 네네.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흉통이 이제 그 심장에 커다란 혈관이 3개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막히는 거에 따라 약간 증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 좀 뭐 그러니까 그 혈관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체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저는 왜냐면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제 중학교 때인데 제 친구 아버님이 체한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그때는 뭐 손을 따주시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시골에 산 것 같지만 저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태어났 그래서 서울에 사는데 너무 웃겨요. 예? 서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따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돌아가셨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네. 그랬고 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왜 체한 것 같은 건데 왜 심근경색이지? 그런 것과 그러니까 밥 먹다가 체하면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과식을 안 해야지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 의대 들어와서 그런 심장내과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심근경색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심장도 일을 하지만 그걸 또 먹여 살리는 혈관이 필요한 그렇죠.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크게는 이제 3가지 혈관이 있고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막히면 이제 심장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산소를 전달받지 못해서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신경이 그걸 인지를 하고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심근경색의 어떻게 보면 좀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지만 매우 좁아져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심장에 필요한 산소보다 훨씬 적은 산소가 가게 되면 심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느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협심증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내장에서 느끼는 통증은 우리가 뭐 피부를 찔리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혔을 때 느끼는 통증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심한 운동을 했을 때 가슴이 가끔 이제 조이듯이 아프거나 이런 느낌으로 보통 오게 되고 그런 증상을 우리가 통칭해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 아니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이런 통증이 약간 교란되게 됩니다. 네. 아주 작은 신경들이 그쪽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들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가끔은 이런 통증 자체가 메스껍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우리 몸이 오인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안자이나 이퀴밸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흉통으로 오지 않고 갑자기 체한 느낌이 들더라도 저희가 분명히 심장 쪽 관련된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저희는 그렇게 항상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걸 봐면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인데 어떤 이제 뭐
학회를 갔어요. 저희 이제 그때는 아마 종합학술대여서 내과 선생님이 어떤 지나가다 봤는데 내과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심근경색의 그 표현 요것도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하다. 예. 뭐 이게 훅 눌린 것 같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쿡쿡 찌르는 것 같다. 이게 뭐가 쪼인다. 막 이런 표현들. 그래서 전 되게 사실은 저한테 대단히 커다란 깨달음을 준 여기였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체스트 페인, 뭐 라디에이팅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그 나라 언어에 맞게 그런 부분이 되게 실제 의료에서는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뇌 지주막하 출혈 있잖아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그 인계를 하냐면 RN 연차들에게 출혈에 의한 두통은 그 사람이 명확하게 딱 우리 치프 선생님이 저한테 그 사람이 어제 하는데 두 번째 숟가락을 뜰 때였어. 그때 뻥하니 아프다. 두 번째 숟가락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지주막하 출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의 도통이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됐나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인데 뇌 지주막하 출혈은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환자가 그 순간을 기억한다. 요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저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게 통증이 우리가 TV 건강 뉴스에서 보는 그런 막 쪼이는 듯한 통증 이런 것 외에 이게 신경이 교란돼서 메스꺼움, 그다음에 체한 것 같은 그런데도 뭐 계단 올라가는데 평소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응급실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내과 선생님하고 신경과 선생님 나오니까 들을 얘기가 많아서 좋아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편하게 지금부터는 이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예민한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녹음이니까 녹음 후에 그 말은 좀 삭제해달라 이러면 충분히 반영하니까 일단 얘기는 이렇게 좀 편하게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에 있어가지고 못했던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못했던 것들이라는 게 정말 평범한 게 늦잠을 좀 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의학 공부 외에 제가 관심 있게 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를 공부한다든지 뭐 요즘 운동도 좀 하고 있고. 운동이요? 운동 어떤 거 하세요? 그냥 헬스 하고 있긴 합니다. 별로 표시는 안 나요. 그렇죠. 그냥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아직 뭐 한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우연히 이제 인턴 때 그 인턴 동기 한 명이랑 같이 탁구장에 가보자 해가지고 탁구장에 갔는데 그날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뭐 인턴 때 뭘 해도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계속 탁구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뭐 채도 사고 레슨도 받고 하다 본 게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 어떻게요? 그 쉐이크핸드예요, 아니면 패널도요? 전 쉐이크핸드예요.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똥폼은 있는 거야. 사실 이게 패널도만 해도 그래요? 네. 언제 한번 탁구 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또 공부가 어떤? 그리고 또 뭐 이제 책도 좀 읽고. 책은 어떤 책이요? 책은 그냥 뭐 소설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면 소설 그럼 뭐 어떤 책 읽고 있어요? 제목? 제가 그 같이 왜냐면 거짓말하는 것도 나온 이제 내과 그 동기들이랑 같이 좀 책을 읽자 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임? 그래 무슨 책이냐고 제목을? 어제 한번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그 전에는 군중 심리. 그다음에 뭐 소설도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홍혜진 PD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병원을 지켜 마땅한 전국민들이 병원을 떠나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걸 어때요? 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아팠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뽀얀거탑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그냥 살짝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아프고 나니까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떡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응급실에 갔는데 네. 되게 계속 기다리고 입원도 안 된다고 하시고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처음부터 약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일단 이 홍혜진 PD가 꾀병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 저희도 놀랐는데 네. 복통이 본인은 이제 처음 아파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뭐 기다리는 것까지예요. 근데 입원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을 때는 어땠나요? 일단은 방송에서 듣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제 모르니까 베드가 꽤 많은 거예요. 비어있는 게. 그래서 왜 입원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나오고 나서도 이제 교수님이랑 그거를 잡는데 네. 엄청 외래를 네. 그게 시간이 엄청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쉬는 날에 겨우 하나 잡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인원이 별로 없긴 한가 보다 했고 제가 갔을 때 응급실에서도 교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직접 보니까 어때요? 직접 본 느낌. 그냥 뭐 별 느낌 없어요? 별 느낌 괜찮아요. 별 느낌 없다. 내 스타일들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엄청 그래요. 잘 병원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본인이 이제 기다리고 그다음에 입원되지 않는다는 말이 실은 의사들한테는 어떻게 진짜 그게 팩트니까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나중에 뭐 입원 필요한데 입원 필요하지만 입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멱살 잡힐 것 같으니까 의사들은 안 되는 것 먼저 얘기하는데 환자로서는 입원 안 된다고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절망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약간 겁을 먹고 시작하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저기한 게 소송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소송을 당하지 않는 얘기를 먼저 하면 환자들은 먼저 절망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있을까요? 뭐 이런 저는 뭐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대표성 있는 얘기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전공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료 대란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전망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3, 4월 달에는 그때 잘 마무리되고 끝났으면은 정말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해요. 네, 매일이요? 네,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없었나? 그러니까 그때는 매일 했었죠. 그때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있겠지. 다음 주면 끝나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은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이전으로 2024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환경이 구축될 거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요? 이제 가끔 언론을 보면은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평행선이 아니고 좀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느끼고 그건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사들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어떤 일련의 행보를 보면은 저희 사직서 관련해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형사처벌을 또 완전히 걷어들이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지금 의협이나 교수들도 파업과 같은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린 사회적 비용을 지금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의사랑 환자 간의 신뢰라든지 정부랑 의사 간의 신뢰라든지 뭐 교수랑 전공의 간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간으로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좀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정보위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네. 정부가 사직서를 받겠다. 그 다음에 복귀하면 처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왜인 거예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사직서를 2월 20일 2월 20일 예. 2월 20일자로 냈고 이제 19일까지는 제가 당직을 하고 네. 20일 날 오전에 제가 병원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사직서 효력이라는 게 뭐 민법을 따지면 이제 낸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자로 사직을 처리해 달라라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정부는 당시 이제 브리핑에 나와서 이제 사직서 수리를 해주겠다. 그 여태까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네.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걸 걷어 드릴 테니 그리고 형사처벌 안 할 테니까 돌아와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잘 뜯어 보면은 그리고 이후에 공문을 보면 사직서는 6월로 수리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사직서가 6월로 만약에 수리가 되면은 사실 저희가 그럼 2월부터 6월까지는 병원에서 소속이 되었는데 무단 결근한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다른 수평이 쪽에 기준이 있는데 레지던트로서 사직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는 이제 다른 병원 혹은 그 병원에 같은 과로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사직을 하게 되면은 다음 뭐 봄에라도 이제 레지던트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그 걷어들이는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이거 복지부 장관이 표현한 거죠. 네, 장래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네. 그 효력이 장래를 미래를 향해서 한다고 했어요.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6월 이후로는 어떤 업무 개시 명령이나 사직서 수리 명령 이런 효력은 사라지지만 2월부터 6월까지는 그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여전히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한 게 되고 형사처벌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사직을 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에서는 사실 주장을 하지만 사직서는 사실 낸 즉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몰랐죠, 홍 PD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왜 정부가 저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뭐야 이 사람들 왜 안 해? 저도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언제 받으면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뭐 교수인데 이제 수련부장이잖아요. 그날 바로 저한테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네. 2월 19일, 20일 날 냈는데 6월 4일자로 내라고 하면 이거 다시 그러니까 그 제 친구도 변호사한테 했대요. 그럼 이거를 날짜를 병원이 6월 4일로 고쳐가지고 수리하면 됩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2월부터 6월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해서 복지부에 물어본 거예요. 병원이. 그랬더니 이걸 추가 수련 기간으로 이게 명명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2월부터 6월까지가 추가 수련 기간이니 이때부터 나오지 않은 거는 무단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실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조금 애매모호한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소설 읽었냐 물어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추가 수련 기간이라고 명명한 부분은 무단 이탈로 간주를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무슨 수련 기간이면 수련 기간이지 추가 수련 기간은 좀 이상하잖아요. 복귀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복합적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말인 거죠. 아니 추가 수련 기간이라는 게 있나? 아니 그리고 빠진 기간인데 무슨 추가 수련 기간이야? 라는 게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 이탈로 처벌하겠고 복귀하면 이걸 추가 수련 기간 별도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련 기간은 아니니까 근무하진 않았지만 추가 수련 이런 건데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부 측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정부 측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의료계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고 해준 거야. 누가 요구했는데요? 빅5 병원장님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받아주면 정말 떠날 사람들 빨리 떠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러면 30에서 50% 정도는 들어올 거다. 완전 100% 정상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빅5 병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께 물어봤는데 이러셨다면서요? 했더니 물론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6월 4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 안 했지. 깔끔하게 해줘야 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계속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빅5 병원장님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한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건 아니죠. 빅5 병원장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거고. 근데 거기서 일단 복지부도 어쨌든 들어준 거잖아요. 들어줬는데 약간 변형시킨 거고. 변형시킨 게 이렇게 발생되면 이제 전국민으로서는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이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고리.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복지부 그 국장님께서 제가 직접 말씀드렸는데, 직접 그러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돌려 얘기하니까 자꾸 중간중간 전달하면서 이게 오해가 생기니 풀리든 말든 막 뭐 그런 얘기를 뭐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의협에서 이제 범대위라고 하죠. 범의료계 쭉 하고서 전공의 대표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딱 했는데 이 박단 전공의 대표가 페북에 딱 썼죠. 합의한 적도 없고 우리 들어갈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의협 회장을 직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부터 해봅시다. 그렇게 의료계에서 의협 회장과 전공의 그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해서 사실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은 거를 밖에서 보는 건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사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계속 혼란이 오는 거죠.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계속 이게 물음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의사가 모두 같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 병원에서 보면 전공의들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하물며 전공의, 교수, 의협 생각에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부 균열이 일어났다, 뭐 단일 대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도 같은 의사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있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다른 집단이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엔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균열이 아니라 단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균열이 지금 균열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단일 대우는 없었다라는 말로 이해. 다른 집단이었다. 네. 우리 백도 선생님도 혹시 아마 그 2020년 때도 한번 의대 증원 그다음에 공공의대 건으로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고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그 당시 이제 의협 회장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때 이제 공문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합의가 결국에는 이번 사태에서는 다시 한번 의대 증원이 대두되면서 파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합의를 해서 정부랑 의료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정말 만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의견도 많이 다르고 한 2배, 3배 더 신중해진 상황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좀 대화가 현재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들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선생님들은 아산병원이니까 아산병원 교수님들하고의 관계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 서울대병원 전공이야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관계를 아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산병원에서 지금 넉 달 정도 됐는데 아까 백종원 선생님이 슬쩍 지금은 교수와 레지던트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그 아까 이제 윤명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수랑 전공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집단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데 뭐 빗대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래서 음식점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뭐 접시를 닦고 양파를 깎으면서 뒤에서 이제 배우는 문화생 같은 사람인 거고 또 교수님들은 거기서 이제 요리를 전도지휘하는 셰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또 경영자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전공의들과 교수님들 간의 또 의견이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예를 들면 네. 다르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은 이제 뭐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견지를 하는 한편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좀 빨리 돌아와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너희들 안위에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추후에 또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한 입장 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갈등이 아예 없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이제 지금 전공의 선생님과 의대 교수님들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어렵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깝깝하다. 이게 두가 뭐 얘기했죠? 깝깝하다. 아니면 속이 다 후련하다. 근데 속이 다 후련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겠죠? 그러면 1번 어느 쪽이 답답하다. 아니면 둘 다 답답하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쪽이 답답하다. 전공의 쪽이 답답하다. 둘 다 답답하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냥 뭐 솔직히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서 우리 홍 PD가 되게 필요했던 거야. 이런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때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 의사들 내에서도 뭔가 의견이 달랐다는 거를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보도는 했어요. 그 보도들이 또 있어. 근데 저도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기사는 그렇게 쓰지만 다른 사람의 기사를 조목조목 읽진 않아요. 전반적인 어떤 저 기사가 갖고 있는 풍, 그 제목이 많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쓰긴 썼어요. 아마 다르게 많아요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이해를 못할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팩트라는 것. 사실 조목조목 나와도 우리 시청자들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식한다는 것, 상황을. 그래서 사실 나의 주장을 각각의 주장을 하려면 대중에게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까를 되게 고심해야 되는 부분. 내가 논리적으로 A, B, C, D, E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이러면 다 아시겠지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서울대 심포지엄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7대 7개 너무 많아. 그래서 딱 3개로 줄여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기사 쓰기가 너무 어렵고 맨날 어떻게 써. 3개 정도 돼야 이제 뭐 1, 2, 3 이렇게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를 여전히 그러니까 심정은 알겠는데 7개를 뺄 수 없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좀 줄여야 된다. 이것도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는 모든 연설에 이 주제를 3개 이상을 하지 않았어요. 넘지 않았어요. 모든 주제는 3개 이내에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야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얘기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아니까 어쩌면 어때요? 넘어간 줄 알고 좋아했는데 뭐야? 아니까 좀 어때요? 알고 나서. 아니까 깝깝하다. 깝깝하다? 어느 쪽이 깝깝하다?
교수님이야 전공이야. 1번 2번. 계속 말해주세요. 둘 다. 아 2번? 둘 다? 그렇다면 일단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 우리 홍 PD가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정고희 선생님 아무래도 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니 일단 들어와서 그 다음에 대화해보자라는 교수님의 의견이 더 합당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아니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말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아주 막 경계하듯 눈빛을 보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알아챘어요. 농담입니다 이거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를 뭐 제가 어디서 많이 듣기도 했고 네. 뭐 저도 동조한 생각인데 결국 그 세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대는 교수님과 여러분들의 세대의 차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20-30년 뒤에 한국의 의료는 네. 전공의들이 어쨌든 추후에 뭐 일부는 그렇죠. 교수가 될 거고 뭐 일부는 개원을 할 거고 뭐 일부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가겠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들이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하루 빨리라도 마무리 지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가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사실 전공의들이 만약에 이제 뭐 정부가 이제 2,000명 증원을 계속 하고 뭐 필수료 패키지도 계속 정책이 시행되고 했을 때 나타날 대한민국의 의료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전공의 선생님들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이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설령 나의 스승인 의대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왜냐 20-30년 후에 의료는 여러분들과 의대생 그러니까 이건 의대생 근데 청원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의대생 관계자 여러분들 처음에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정말 취재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좀 어쨌든 뭐 우리는 취재를 하는 입장에 기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방송을 들으시면 좀 연락 좀 주시고 그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포인트 20-30년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따지고 봤더니 실제로 박단 대표가 어떤 그 회의에는 참 그때 비대위였죠. 비대위 김태우 선생님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회의는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뭐 이것에 뭐 같이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0-30년 의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병원을 떠나면서 여러 책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30년 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그 미래에서 어떤 게 우리나라의 핵심 키워드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키워드가 저는 신뢰라고 신뢰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은 이게 왜냐면 어떤 신뢰는 이제 누구 사이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양한 신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의사 간의 신뢰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의사와 정부 네. 간의 신뢰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환자 의사 간의 신뢰는 저희가 이제 랍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그게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정부 의사 간의 신뢰도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지 좀 사회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료 사회는 그게 많이 무너져서 20-30년 뒤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의료 대란의 가장 그 원인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30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렇게 보신 거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백동호 선생님은요? 저는 결국에는 뭐 제가 나온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정부가 주장하는 그 필수 의료, 뭐 의사들은 바이탈이라고 하지만 그런 필수 의료를 결국 권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뒤에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작년이나 그 당시에도 필수 의료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수가도 그렇고 만성적인 저수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떤 의료소송, 민영사적 소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병원이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자유의지로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거의 사형 선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이제 정부는 물론 이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일련의 정책을 제시를 했지만 사실 전공의들은 그거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진단 자체도 사실 맞지가 않고 그리고 치료 방식은 더더욱 맞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또 4년 만에 또 반복되었다는 점이 또 앞으로도 또 재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필수 의료에는 사실 더 이상 이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뭔가 내과를 지원을 했을 때는 그래도 너 대단하다. 가서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응원을 듣고 내과를 했다면 이제는 제가 지금 들어온 인턴이나 혹은 학생들한테 그래도 내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은 사실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20-30년 뒤에는 그런 필수 의료를 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의대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PK 실습하기 전에는 내과는 좀 고상하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내과 엄청나게 힘든 과예요. 여기 내과 인턴은 걸리면 완전히 망했다는 인턴이에요. 여기 왜냐면 CPR이 그러니까 내과 인턴 선생님 뭐 13층 하면 13층에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근데 내과 인턴 선생님 21층 그러면 무조건 21층까지 뛰어가는. 그리고 그 암 말기 어떤 질병의 말기 상태는 상당히 괴로워요. 저는 그래서 전 정말 뭐냐면 나의 인간의 존엄성이 그러니까 지켜지는 상태에서만 사실 생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말기 환자들을 보면 이제 이런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온갖 피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 썩어가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쨌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단히 힘든 과예요. 그래서 저는 내과 전문 이 과정을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뜻이 있죠. 뭐 이렇게 부분 전문이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고심 끝에 하신 거니까.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 내과를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힘듦을 마다하는 그러니까 질병에 이 수술하지 않는 이런 초기서부터 마지막까지를 감당하는 게 내과라서 되게 이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것들 우리가 근데 다른 말이 없으니까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네. 예, 다른 선생님들. 근데 뭐 마땅히 대체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이탈과 우리 생명을 막 순간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과를 권유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니까 앞으로 20-30년 후에는 그런 게 되는 과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좋아요. 20-30년 후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하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발달과가 권장되고 환자와 의사와 정부 간에 신뢰가 있는 거 만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 이 정도까지 우리가 희생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환자들이 많이 눈에 밟히긴 하죠. 왜냐하면은 정말 2월 19일까지는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뭐 응급실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중환자실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뭐 병동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같이 있던 분들인데 환자분들이 2월 20일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어쨌든 병원에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라는 조금 약간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병원 일이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부담을 교수님들한테 던지고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교수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교수님들의 사직도 좀 정말 이제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교수님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고 휴진도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착잡하긴 합니다. 그 마음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렇죠라고 이렇게 호응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죠라고 호응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뭐 듣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4개월 전에 2월 19일, 2월 20일 나오실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겠죠.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않나 싶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모르고 나왔다는 점에서 쉽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겠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 밖을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고 그 표현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착잡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그런 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도 되게 좀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심정이 저는 읽었는데 맞나요? 네. 그 선생님은요? 백동 선생님은? 저도 이제 2월 20일 날 이제 아침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한 7시쯤에. 네. 근데 이제 그 전날까지도 당직을 섰고 네. 그 당시 이제 종양내과 네. 당직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암 환자도 보고 그리고 암 환자는 또 필연적으로 또 생애 말에는 말기 환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제 새벽에도 이제 교수님께 드릴 인계장을 쓰면서도 이제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1시간 뒤에는 이제 병원에 나서야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좀 큰 결정인지를 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좀 실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이제 암 진단이 밀리거나 혹은 수술이 밀리거나 하는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저희에게 이제 하시는 어떤 비난들은 로부터는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환자분들께는 2월까지 내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좀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아마 똑같을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고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번엔 정부가 말하는 개혁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볼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개혁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바탕에는 그런 환경을 무너뜨린 게 병원을 나온 전공의 뿐만 아니고 정부와 그리고 또 기성의사들의 어떤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게 꼭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에게도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기성 의사들에 대한 비난 어떤 점이 전공의 측면에서 보면 저 같은 기성 의사죠. 저는 특히 또 낙숙가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의학전문기자 낙숙가인데 기성 의사이기도 하고 낙숙가이기도 한데 어떤 점이 전공의 선생님들을 보기에는 기성 의사들의 그 가장 그 단점, 고쳐야 될, 개선되어야 될 부분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 환경도 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수가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네. 그런 소송 리스크라든지 네.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의료 전달 체계도 뭔가 이상하게 잘못되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달 체계가 무너졌고, 뭐 수가도 이제 굉장히 낮게 측정되어 있고, 소송 건수도 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이대복동 사건 이후로 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다들 알고는 계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해결하려는 목소리는 많이들 내셨던 것 같지만은 다들 환자 진료에 좀 더 치중하느라 그런 거를 목소리를 내지만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이제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사실 의료 전달 체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산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아까 그 이제 여기 PD님께서 그 응급실에 오셨을 때 기다려야 된다, 입원 자리가 없다라고 들으셨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저희가 그 전부터 이미 아산병원은 원래 그랬죠. 그 전부터 그냥 환자분 뵙자마자 기다리세요, 입원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처음부터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그게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 기성 의사들 이렇게 계속 원래 문제점이 있고 위태로웠는데 그걸 어쨌든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 저한테 하는 말이네요. 맞아요. 제가 할 말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환자분들께도 의료 그 분야 기자로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썼다면, 제가 막 더 열정을 발휘했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텐데, 아무튼 저도 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소송 리스크 아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또 MBC 100분 토론에서 시민단체분이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럼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말이냐가 상당히 지금 뭐 의료계 의사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장면이 지금 막 공유되고 있죠. 네. 제 온통 카톡방에는 온통 그걸로 지금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말이 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화가 났을까요? 일단 제가 내과를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저는 내과가 사람을 막 살리는 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를 이렇게 잃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환자실에 그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끝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얼굴을 뵀던 환자분들 중에 절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순간이나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저를 이제 서포트 해주셨던 당연히 교수님들과 또 전임의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분들께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최선의 진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떳떳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라는 거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다는, 최고의 교수님들이 모여있다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도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 절반은 또 세상을 떠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빌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당연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결국에는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 혹은 나의 딸의 치료 결과 좋지 않았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긴 하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의료라는 거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백분토론,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환자가 죽어도 의사를 처벌을 못하냐라는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의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취재하진 않았어요. 네. 네, 제 짐작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겠죠. 의사가 잘못한 태만한 죽음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게 왜 안 되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의사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죽음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적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죽음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깔고 얘기하면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든 이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의 잘못이 없다고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형사상의 이런 법적 부담을 낮춰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병원에서 환자가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죽음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나라는 없고, 그리고 왜 없냐고 했냐면, 제가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변호사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의사에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형사적인 이 대상으로 보는 나라가 있느냐. 근데 이제 법적인 거는 뭐 이게 나라마다 되게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형사처벌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법책에 이제 법의 시각이 관점이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잘못이 의사의 잘못이 없는 것에 일단 형사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안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의료 소송에 대해서 더 이전보다 더 예민해진, 더 이게 이것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뭐 환자를 보면은 이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료 소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은 신경과를 선택했을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뭔가 의료 소송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내가 의료 소송이란 걸 한 3, 4년 전에 깨달았다면 내가 과연 신경과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요즘 좀 들고 있고, 또 환자가 나빠지면 사실 무릇 의사라면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지? 그 중환자가 지금 당장 나빠졌을 때 내가 어떤 걸 더 해야지 이 환자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가 나빠지면은 보호자한테 전화 걸 준비부터 해요. 이거를 빨리 보호자한테 알려가지고 환자가 나빠졌다는 걸 먼저 알려야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그 전에 어떻게 하면 환자를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순서가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제 요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이 아니라 저도 어떤 게 트레이닝 받을 때 제일 싫었냐면요, 환자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환자를 제가 가서 봐야 되는데 윈년차가 딱 하시면서 동찬아 너는 일단 보호자부터 저기 그래서 그러니까 부족한 의사의 수가 더 부족하는 거예요. 환자가 나빠지면 보호자한테 이 법적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보호자에게 미리 안 알렸냐,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 신경외과는 별도로 그럴 때마다 또 빨리 가서 보호자한테 원인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소송을 막 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조금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20, 30년 후의 미래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왜 뚱딴지 같이 신뢰야, 무슨 여기 초등학교 교과서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신뢰가 깔려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저 때도 그랬거든요. 요즘엔 그러니까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저 때도 너무나 많은 이상한
비효율적인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돌아가는 것들이 이 소송으로 이렇게 딱 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서로가 못하는 이거는 실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 소송 안 걸 테니까 우리 아빠한테 더 도와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되고 있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정말 나한테 소송을 걸 만한 환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해봤더니 2-3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7명, 97, 8%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런데 의사들은 환자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 2-3명 정도만 1년에 2-3명 정도만 소송을 걸어도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산부인과 PK를 놓을 때 그 당시에 교수님이 사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때 수업이었는데 교수님 왜 그만두십니까? 야, 내가 지금 니네 가르치면서 소송이 지금 11억이다. 물어줘야 될 소송 금액이. 근데 이 교수 월급 받고는 안 되지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액수가 산부인과 교수님들한테는 더 커졌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산하는 병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 그러면 이 구조를 두고서 냅두고서 과연 자 산부인과 전문의 많이 뽑아 티오 많이 늘려 이러면 과연 정말로 출산을 분만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정부의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전공인 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들은 그래요. 제 친구들, 제 동기 중에 산부인과를 선택했던, 그리고 저 때는 산부인과가 되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그 표현이 아이가 이 태어나는 순간에 뭐냐면 이 뭔가 후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태어나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했는데 그 친구가 10년 전에 아예 분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돈이 안 되고 그리고 1년에 하나 정도만 이런 사고가 나도 나의 평생 벌어온 이것들을 다 날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구조적으로 남은 거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선생님들도 돌아가셔서 나중에 이제 나한테 소송을 걸 2-3명, 100명 중에 2-3명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할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97, 8%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마워하는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하죠. 안 하시죠.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한다.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왜곡된 형태로 저는 그래서 법으로 모든 게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게 별로 더 세상을 더 안 좋게 이 방송 들으시는 변호사 선생님들은 싫으시겠지만 변호사 선생님들이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더 사회는 저는 각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소송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신뢰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환자와 의사 간에 신뢰하고 있고 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곡되게 신뢰가 깨진 이 극단에 있는 부분들이 확 수면 위로 너무 크게 작동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20억 그 소송을 민사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것도 산부인과 선생님이 태만과 부주의가 입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의학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 게 입증됐는데도 민사적으로 17억인가요? 17억을 배상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산부인과 또 정부했던 분들 나 이제 안 해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되게 이제 근데 그거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뇌성마비가 됐어요. 뇌성마비에 태어난 애를 평생 키우려면 17억 갖고 부족하겠죠. 판사가 판단한 거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 판결의 그 의미는 그것도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되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7억은 누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줄 사람을 그럼 누구를 하느냐? 의사를 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한테는 17억을 줘서 키워야 된다는 그 판결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판사님의 판결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의사한테 해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또 그분이 잘못을 했으면 그분이 물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의사들이 소송에 대해서 막 법적 부담을 한다는 거, 홍혜진 PD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그게 아닌데도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러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지느냐. 재판에서 판결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예, 민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사인 거는 형사적으로 잘못이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어쨌든 도의적으로든 뭐든 간에 이걸 물어줘,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저는 법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법적 표현은 상당히 틀릴 수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좀 별로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법에 대해서 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 이 법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이게 작지 않다는 것들을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해결하지 않고 진전 없이 뭔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게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 포인트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넉 달 동안에 이런 의료 체계, 인구 구조와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모든 걸 비용 없이 개선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련 환경 왜 개선 안 되느냐?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면 누군가를 더 뽑아야 되죠. 네, 전문의를 더 뽑아야 되죠. 왜 그러면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안 뽑을까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안 뽑는다,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안 뽑는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장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대병원장을 욕해야 되죠. 또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서울대병원장, 아산병원장 다 어떻게 해요? 사회가 비판을 해야 돼요. 왜 전문의 안 뽑고 폭리 취하느냐고. 그런데 그런 비난 안 하시잖아요. 복지부에도. 서울대병원장과 아산병원장, 세브란스 병원장에게 그런 비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수련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느냐? 수련 환경 개선을 하려면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병원장이 인원을 안 뽑잖아요. 병원장들은 그러면 병원이 더 이게 안 된다. 지금 얼마 전에 그 PD수첩에서 나왔지만 지금 병원이 전공 선생님들이 빠져서 이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폐쇄시킨 게 정신과 병동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병동은 돈 안 돼요. 무조건 돼요. 저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충청도에서 자살이 위기가, 그러니까 자살 신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제 입원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어려워요. 지금 직계가족 2명이 합의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돼서. 그런데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의 문제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영국은 다 비용 안 내고 하잖아. 저는 그건 너무나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면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적용되는 병원에 가면 내가 돈을 안 내지만 나는 돈을 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내요. 영국은 GDP 대비 훨씬 많이 내요. 나의 월급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 안 내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돈 안 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돈을 내요. 전부 다. 쿠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도 다 돈을 내요. 그 형태가 내가 병원에 가서 내느냐 아니면 내가 미리 내느냐인 거지. 그리고 저는 뭐냐면 그걸 별도의 세금이다, 건강보험료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처음엔 되게 끄덕였는데 지금 안 나눠요. 그게
건강보험료를 형식이 됐던 세금을 됐던 무슨 기금이 됐던 다 돈이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맞아. 그냥 심플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냈냐. 우리가 왜 희소병 아이들의 20억짜리를 약을 못 주느냐. 영국은 돈을 냈어요. 그게 몇 조가 기금이 모아졌어요. 누가 내느냐. 영국 국민들이 냈어요. 우리는 그 기금이 없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안 냈으니까. 심플하게 모든 부분에서는 다 비용이 있다. 수가 왜 안 올리냐? 수가 올리려면 우리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수가를 올린다, 의료보험료를 더 올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정치인들한테 안 뽑아주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모든 논의가 비용을 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탁상 공론이고 비용을 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현혹시키려는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라도. 그리고 저는 그것이 대학에서 교수를 한다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서 연구원을 한다는 사람들이 비용을 모든 다 얘기하지 않고 수련환경 계산하고 뭐 한다 하는 얘기, 정말 저는 지금은 완전히 증오해요. 네. 일본도 영국도 일본이 이렇게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각자 도생으로 정책을 바꾼 것도 제가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비용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그 베이비 부모잖아요. 저희가 끝자락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80만 이렇게 되는 이 30년의 이 인구를 30만 대의 인구가 적어도 30년 동안 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보고서에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상으로만 유지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건강보험 적용률을 저희부터는 줄여야 돼. 특히 노인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때는. 예? 지금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쿄 의대 교수님이 올해 1월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위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보험 적용률은 뭐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일부,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은 뭐 수가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암 수술을 받는데 한 2,500만 원 들면 본인 부담금이 180만 원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노인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노인 질환으로 딱 입원시키면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상이 된다.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냐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까지 많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낸 돈으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저의 시대는 저부터 위의 세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 세대는 똑같이 우리대로 하면 큰일 나요. 이 분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거는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영국도 외국인 의사를 들여온 이유가 2022년 기준으로 영국에 신규 진입한 의사의 52%가 외국인이었고요. 1위가 인도, 2위가 파키스탄이었더라고요. 보고서. 여기서도 그 보고서에 그대로 나오는데 영국 전공의 한 명의 비용보다 외국 전문의 한 명의 비용이 작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도 고령화되는데 고령화된 걸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동기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과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것부터 우리요 어떤 것부터 보험 적용을 줄일지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처럼 큰일 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쪽수가 많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쪽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를 감당을 못하는 걸 깨달았고 이거를 영국과 일본은 먼저 깨닫고 그 정책 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특히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 대단히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희 때는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지만 저부터는 저 나이 또래 이상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비용을 줄일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넉 달 동안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사실 어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주문 들었던 것도 그런데 뭐 어떤 얘기를 지금 가장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국민들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홍 PD도 그럼 뭐 어떤 얘기 이거 홍 PD의 하고 싶은 말은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하는 걸로 이 순서로 갈게요. 자, 사실 이거는 이전에 이제 이주영 의원님이 나오셨을 때도 이주영 의원님도 하셨던 얘기인데 아까 요거 건강 상담 메일 요거 답변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은 지금 4개월 만에 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님도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지금 뭐 여러 이유로 이제 그 소아과 의사 일을 관두시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건데 저도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약간 어그러진 상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저희는 이제 전공의들은 환자를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 답변하면서 나는 아직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이제 잊고 있던 이런 감각 좋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많이 미우실 거고 아까도 이제 뭐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싶은데 어지간하면 좀 너무 빨리보다는 잘 돌아가고 싶어요. 잘 해결되는 게 목표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제 국민들을 다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환자분들만이라도 저희 전공의들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온 게 처음이고 그리고 전공의들도 사실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4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전공의들이 밥그릇을 위해서 환자의 어떤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권력을 행사한다 라고 이제 많은 언론이나 혹은 이제 다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점이 저는 그게 매우 상처이고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과를 하면서 이제 가장 기억 남는 환자가 한 분이 있는데 보통 내과에는 뭐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시지만 가끔 가다가 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고등학생 여고생이 이제 황달로 왔는데 선천적으로 이제 담도 기형이 생겨서 이제 담도에서 생긴 담즙이 잘 안 내려가니까 이제 황달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일하셔서 바쁘시고 해서 혼자 있고 그리고 내시경도 되게 멀리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시술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좀 마음이 쓰여가지고 자주 찾아가고 또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무사히 퇴원을 했고 물론 나중에 또 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편지랑 그다음에 저한테 그 네이클로버 자수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원증에다가 이렇게 항상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과 수련을 하면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를 신뢰를 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순간들 때문에 사실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틴 건데 그리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또 다른 후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당연히 환자분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난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부분은 또 정부나
의료 정책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 뭐 이게 곁들일 수 이게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홍 PD는 우리 정고희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원래는 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제 좀 자세히 전공의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는데 저는 그 말이 조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미래에 의료계를 이끌어갈 선생님들이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라는 게 조금 인상이 깊었어서 뭔가 환경이 잘 개선이 되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 이렇게 네. 뭐 무서워요? 이게 이제 더 세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균형이 맞다고. 아니에요. 더 세게 뭐 일단 예. 그럼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고의 선생님들인데 이 대상이 누구랑 대화하냐면 기성세대죠. 정치인들도 전부 다 이런.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료계를 이끌어가고 그 의료계를 이끌어갈 돈을 내시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보면 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65세가 된다는 것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연금이든 적용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누구의 돈을 쓰느냐? 제가 돈을 못 벌 때 돈을 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는 아주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선병원에서도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젊은 기자들과 나 같은 이렇게 나이 든 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야 되는 기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돈을 내고 여러분들도 뭐 돈 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꾸려나가야 돼. 그리고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80만. 그런데 못한다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원래 먼저 어떤 거냐면 부담을 안 줘야겠구나.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침도 많이. 저는 이제 모든 걸 줄여야 되는구나. 나는 나의 소비를. 그리고 나 혼자 뭔가를 그러니까 일본처럼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까지 나는 어떻게 축소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인생관이 조금 바뀌는 그런 계기도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세대의 의사, 전공의 선생님 아닌 분들과도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젊은 기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직서를 낸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거의 1시간 반을 넘게 했는데, 저희의 사연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Voice News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직 전공의 두 분을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여러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어서 좋았고요. 선생님들 좋았죠? 네. 말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때요, 홍 PD도? 저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요. 물론 이 포탑에는 역시 악플이 달릴 겁니다. 네. 되게 매섭게 공격하는 악플 달릴 거고, 저한테도 1%의 전문성도 없는 기자 뭐 이렇게 또 달릴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까지 하나의 저는 패키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할 수 없는 패키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홍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전공의 선생님들도 원하는 거지만 잘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보는 것에 더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런 삶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